새벽 5시 30분 회색빛 하늘 아래로 검은 소나타 한 대가 707특 수임무부대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문을 지키던 초병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대답은 초병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정원 특수임무팀 박수진입니다. 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초병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죠. 아, 그러십니까?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박수진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초병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엔 국가정보원 대북특수공작팀 박수진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셨군요. 초병이 당황해하자 박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나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초병이 서둘러 내무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의 시선은 이미 부대 안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내 아들이 뭔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박수진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태성이와의 통화에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엄마, 나 괜찮아. 특수부대 훈련이 좀 빡세긴 한데 제보받은 것처럼 수상한 일은 아직 없어. 그런데 괜찮다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박수진은 20년 넘게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사람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더더욱 알 수 있었죠. 면회 허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초병이 정중하게 안내했지만 박수진은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죠. 저장된 번호 중에서 작전본부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입니다. 지금 부대 도착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미리 헌병대 수사팀이랑 검찰 특수부에 연락해 대기 중입니다. 박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그럼 자세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박수진은 잠시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작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험한 곳에 보낸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죠. 그저 잘못된 제보였기를 아무 일 없이 끝나기만을 바랐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정기보고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 국정원 대북팀 회의실 707특수임무부대에 북한 공작원이 침투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중령이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에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는?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부대 내부 인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특정 간부가 허가되지 않은 외부 접촉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밀 훈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려는 행동도 목격됐다고 하고요. 박수진이 자료를 넘겨보며 생각했습니다. 707급 특수부대라면 국가 기밀이 집약된 곳입니다. 만약 정말 간첩이 침투했다면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내부 조사를 하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사 방법입니다. 정민호 중령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수부대 특성상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내부자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투입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25세의 청년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태성이 너. 박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태성입니다. 이번에 신임 요원으로 들어왔고 군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사관 자격도 있어서 이번 임무의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호 중령이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박 요원님의 아드님이시군요. 네, 하지만 박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번 임무에 저보다 제격인 분이 계신가요? 태성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태성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한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죠. 그럼 이번 작전은 박태성 신임 요원의 위장 투입으로 진행합니다. 국정원의 결정대로 아들을 위장 입대시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수진은 차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부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국정원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면회 안내를 하러 나온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들 보러 온 엄마입니다. 하지만 박수진의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북한 공작원들과 목숨 걸고 싸워온 특수요원의 날카로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수진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건 아닌지, 부사관들의 표정은 어떤지, 간부들의 태도는 자연스러운지 말이죠. 면회실은 저쪽입니다. 저기서 기다리시면 태성이가 나올 겁니다. 중사의 안내를 받으며 면회실로 향하는 동안 박수진의 가슴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정말 괜찮은 걸까? 면회실 안으로 들어간 박수진은 빈 테이블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태성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 15분이 지나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의 오른쪽 눈 위로는 하얀 거즈가 덮여 있었고 왼쪽 어깨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은 터져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죠. 태성아?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성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절뚝거리며 테이블로 다가와 앉는 모습을 보니 다리에도 부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길? 태성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힘없고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이 반쯤 나간 것 같았죠. 박수진은 확신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건 간첩 조사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아내야겠습니다. 박수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은 아들 태성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가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른쪽 눈을 덮고 있는 거즈 밑으로 핏자국이 스며 나와 있었고
왼쪽 어깨의 깁스는 갑 병원에서 해온 것 같았습니다. 태성아,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했니? 박수진의 목소리는 국정원 요원답게 냉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분노도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죠. 엄마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태성이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려 하자 박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성, 지금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너 엄마가 누군지 잊었니? 태성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태성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면회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 모를 감시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박수진은 태성이의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 작전에서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요. 태성아, 엄마가 다 들을 테니까 천천히 말해봐. 간첩 조사는 어떻게 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성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대 내 수상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외부 접촉 여부도 확인해 봤고요. 박수진은 아들의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면회실 문을 슬쩍 확인하며 경계도 늦추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현 중사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악마 같습니다. 태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훈련이 빡센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박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500개, 윗몸 일으키기 1000개. 그것도 매일 반복이었습니다. 박수진은 그 정도가 일반적인 특수부대 훈련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하 15도 날씨에 속옷만 입고 2시간 동안 서 있기. 뭐라고? 박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었거든요. 쉿, 엄마 목소리 낮춰주세요. 들리면 더 큰일 납니다. 태성이가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박수진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달 전부터는 태성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뭐가 있었어?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현 중사가 강목으로 제 어깨를, 태성이가 왼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깁스 속에 얼마나 심한 부상이 있을지 상상하니 박수진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태성이가 오른쪽 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중에 일부러인지 제 근처로 총알을 쐈습니다. 저는 놀라서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돌에 눈을 다쳤고요. 박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먹을 꽉 쥐었죠. 그게 훈련이야? 그건 살인 미수잖아.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태성이가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마저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박수진이 태성이의 손목을 걷어서 자세히 보니 밧줄에 묶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도 그놈이 한 거야? 태성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엄마, 정말 이상한 게 간첩 조사를 하려고 왔는데 이상현 중사 행동을 보면 정말 수상합니다. 박수진이 태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수상한데?
다른 부사관들과 달리 혼자서 부대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상한 전화를 받는 것도 받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대 전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박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전력 약화? 네, 실력 좋은 부사관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괴롭힙니다.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격 실력이 좋거나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박수진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첩이 부대에 침투해서 가혹행위를 통해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했거든요. 태성아, 혹시 증거가 있니? 영상이나 녹음 같은 거. 태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게 몇 개 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사 한 명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곧 끝납니다. 정리해 주세요. 박수진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상현 중사라는 사람 아세요?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제 아들이 그분 밑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이상현 중사님은 훈련에 열정적이신 분이시죠. 그 대답만으로도 박수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대 전체가 이상현 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태성아, 엄마 먼저 나갈게. 조금만 참아. 엄마, 걱정하지 마. 곧 다 해결될 거야. 박수진이 면회실을 나서면서 중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대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부대장님요? 무슨 일이시죠? 국정원에서 온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요. 중사가 당황하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부대장실로 안내되었죠. 부대장 김현우 중령은 40대 초반의 군인이었습니다. 박수진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박수진이 국정원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국정원 대북특수공작팀 박수진입니다. 3개월 전부터 이 부대를 내사해 왔습니다. 김현우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사라고요? 무슨, 제 아들 박태성이 위장 투입된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김현우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진은 냉정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간첩 침투 의혹으로 시작된 조사였는데 예상치 못한 가혹행위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면 헌병대 특별수사팀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요? 박수진이 휴대폰에서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태성이의 상처투성이 몸 사진이었죠. 이래도 오해인가요? 김현우가 사진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령님도 공범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으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부대장이 이 작은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박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김현우가 변명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죠. 그때 부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현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부대장님, 무슨 일이? 이상현 중사가 박수진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박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중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상현 중사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시길래? 국정원 대북특수공작팀 박수진입니다.
그리고 박태성 부사관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상현 중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박태성이요? 그 녀석이 뭔 짓을 했습니까? 뭔 짓을 했냐고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3개월 동안 당신이 한 가혹행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를 국정원에 보고했습니다. 이상현 중사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건 가혹행위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특수부대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수부대를 만들기 위한 훈련? 박수진이 한 걸음씩 이상현 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실탄으로 위협하고 강목으로 때리는 게 훈련인가요? 그리고 영하 15도에서 속옷만 입히고 이 시간 동안 세워놓는 것도요? 그것도 다 훈련의 일종입니다. 특수부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현 중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부대 전력 약화, 우수한 부사관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박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든 간에 오늘부터 이 부대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밖에서 차량 소리가 여러 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 특별수사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차량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부대장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김현우 중령과 이상현 중사는 창밖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여유롭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김현우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헌병대 특별수사팀입니다. 제가 호출했거든요. 박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꺼내 전화를 걸었죠. 정민호 중령님, 부대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목표 인물들은 부대장실에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카랑카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요원님. 헌병대와 함께 진입하겠습니다. 이상현 중사가 박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상황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박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이상현 중사 앞에 섰습니다. 내 아들을 3개월 동안 고문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고문이라니요. 그건 정당한 훈련이었다니까요. 이상현 중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박수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훈련? 그럼 이것도 정당한 훈련인가요? 박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이상현 중사에게 보여줬습니다. 3개월간 태성이가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이상현 중사가 강목으로 태성이의 어깨를 내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수부대가 되려면 이런 고통쯤은 참아야지. 더 세게 맞고 싶어? 영상 속 이상현 중사의 목소리가 부대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현 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죠? 박수진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성이를 기둥에 묶어놓고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수부대가 군기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영상 속에서는 태성이가 죄송합니다라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현우 중령이 영상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똑바로 볼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현 중사, 이게 사실입니까? 중령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영상이 있거든요.
박수진이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태성이를 속옷 차림으로 세워놓은 장면이었습니다. 특수부대면 이 정도 추위쯤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간 후에 올 테니 잘 버티고 있길 바란다. 영상 속 태성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었죠. 이상현 중사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정당한 훈련인지 헌병대에서 판단해 줄 겁니다. 그때 부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대 수사관 2명과 정민호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박수진 요원님, 정민호 중령이 부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헌병대 수사관들이 따라왔죠. 고생하셨습니다. 목표 인물들이 여기 있습니까? 네, 이상현 중사와 김현우 중령입니다. 박수진이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헌병대 수사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상현 중사, 김현우 중령, 헌병대 특별수사팀입니다. 특수폭행죄, 직권남용죄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이상현 중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훈련을 시킨 것뿐입니다. 훈련이라고요? 정민호 중령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실탄으로 위협하고 강목으로 때리는 게 훈련인가요? 그건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조사실에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이 이상현 중사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상현이 발버둥쳤습니다. 박수진 씨, 이건 당신 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박수진이 이상현 중사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박수진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중 이상현 중사가 일부러 태성이 근처로 총을 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실탄 앞에서도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 진짜로 맞는다. 영상 속에서 총성이 울렸고 태성이가 총알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이 영상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살인 미수네요. 엄중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이상현 중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냥 15년형과 손해배상 3천만 원입니다. 특수폭행과 직권남용으로 중형을 받게 될 거예요. 박수진의 말에 이상현 중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우 중령 차례였습니다. 중령님은 조직적 은폐 혐의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고도 방치했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현우 중령이 절규했지만 정민호 중령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 관련 보고서가 3건이나 있었네요. 모두 중령님이 무마시켰습니다. 그건 10년형과 손해배상 1천만 원입니다. 조직적 은폐로 중형을 받게 될 겁니다. 김현우 중령도 수갑을 찼습니다. 부대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박수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부대 전체를 조사해야겠군요. 정민호 중령이 말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있을 테니까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헌병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때 부대장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조사받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안전한가요? 박수진이 정민호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태성이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눈 치료가 시급해요. 이미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뒀습니다.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박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 요원님, 정민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태성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괜찮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특수부대가 뭔지 알게 됐을 거예요. 박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특수부대는 동료를 지키는 거죠.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태성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정민호 중령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고통을 참으면서 증거를 수집한 거니까요. 박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마당에서는 여러 간부들이 헌병대에 의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네,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모범부대로 재탄생할 겁니다. 그때 박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성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헌병대 분들이 오셨어요. 혹시 엄마가 부른 거예요? 박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부른 거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곧 만나자. 몇 분 후 태성이가 의무실에서 나와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엄마의 모습을 본 태성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태성이가 박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이었지만 그 표정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아 보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박수진이 태성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일한 거야. 모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수사관들도 감동했습니다. 3개월간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현 중사의 행동이 단순한 가혹행위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정민호 중령님. 박수진이 조용히 중령을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상현 중사의 신원을 정확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뭔가 이상합니다. 단순한 가혹행위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에요. 정민호 중령이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른 의심이 있으신가요? 간첩 조사로 시작된 작전인데 정작 간첩은 찾지 못했잖아요. 박수진의 말에 정민호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현 중사에 대한 정밀 신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접촉 기록도 확인해 주세요.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수진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국정원 요원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현 중사에게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군사법원 대법정. 오늘은 이상현 중사와 김현우 중령의 1차 공판일이었습니다. 박수진과 태성이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이의 오른쪽 눈은 많이 회복되었고 어깨 깁스도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간 국군병원에서 최고 의료진의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재판장 입정. 법정 내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을 법정에 출두시키시오. 문이 열리며 수갑을 찬 이상현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에 대한 기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특수폭행죄, 직권남용죄, 조직적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피고인의 신원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순간이 왔다는 느낌이었죠. 재판장이 국정원 수사관을 불렀습니다. 정민호 중령님,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민호 중령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에 대한 신원 조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정민호 중령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진은 태성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의 실제 신분을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10년 전 대한민국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리철민으로 판명됐습니다. 와,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진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놀라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민호 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밀 조사 결과 진짜 이상현 중사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신분을 도용해 군에 침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707급 특수부대의 전력 약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가혹행위를 통해 우수한 부사관들을 제거하거나 부상시켜 부대 전투력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또한 외부 접촉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북한 공작부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부대 기밀을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상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판장이 이상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이상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특수폭행죄를 모두 포함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상현, 아니 리철민에 대한 형량은? 국가보안법 위반 15년, 특수폭행죄 5년으로 총 20년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구형합니다. 박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간첩 혐의가 추가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어서 김현우 중령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김현우에 대해서는 조직적 은폐 및 방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1천만 원을 명합니다. 김현우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대장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지게 된 것이었죠.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리철민에게 징역 20년과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현우에게 징역 8년과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세.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이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수진과 태성이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는 여러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수진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박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특수부대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태성이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태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특수부대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진짜 특수부대는 동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적을 색출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태성이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후 국회 국정감사. 박수진은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간첩 침투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수진이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모든 특수부대에 외부 감시관을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혹행위 신고 시 즉시 헌병대와 국정원이 합동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한 정기적 신원 제조의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담은 특수부대 인권보호 및 보안강화법을 제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겠네요. 1년 후 국회에서 특수부대 인권보호 및 보안강화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전국 모든 특수부대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모든 특수부대에 외부 감시관 의무 배치. 둘째, 가혹행위 신고 시 헌병대 국정원 합동 즉시 조사. 셋째, 정기적 신원 제조회로 간첩 침투 차단. 이 법이 시행된 후 군대 내 가혹행위는 85% 이상 줄어들었고 간첩 침투 시도도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2년 후 새롭게 재편된 707 특수임무부대. 태성이는 이제 진짜 특수부대원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의 진짜 힘은 총이 아닙니다. 태성이가 신입 부사관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정의감입니다. 그리고 동료를 지키는 마음이죠. 신입 부사관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마세요. 즉시 신고하세요.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한 부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임님, 그런데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태성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받을 거예요. 특수부대 인권보호법 덕분에 말이죠. 그날 저녁 박수진과 태성이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후배들한테 특수부대 정신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진짜 특수부대는 동료를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박수진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멋진 특수부대원이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박수진이 태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3개월 동안 그 고통을 견디면서 증거를 모은 내가, 그리고 이제는 다른 후배들을 지켜주는 내가. 태성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국정원 최고의 요원이시니까요. 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은 것이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수부대 인권보호법 시행 2년, 가혹행위 85% 감소. 전국 특수부대, 세계에서 가장 인권적인 부대로 거듭나. 간첩 침투 시도 100% 차단, 국가보안 크게 강화. 박수진과 태성이는 이제 전국 특수부대를 다니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인권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침묵은 공범입니다. 박수진이 교육장에서 말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태성이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처럼 말이죠. 교육이 끝나고 많은 부사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 부사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박수진이 그 부사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여러분을 지켜줄 테니까요. 그날 밤 박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국정원에서 나라를 지켰지만 정작 내 아들은 지키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아들들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특수부대 인권보호법이 있는 한 더 이상 내 아들 같은 피해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첩들의 침투도 완전히 차단했죠. 진정한 특수부대 정신이 무엇인지 온 나라가 알게 된 지금 박수진과 태성이의 싸움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수진 요원과 태성이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박수진 요원처럼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태성이처럼 묵묵히 견뎌내며 진실을 밝혀낸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거나 가족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